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우리 이제 드디어 새로운 단원이죠. 교류 회로에 대해서, 그다음에 전자기 신호에 대한 내용.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전자기 이 부분 파트를 배우면서 맥스웰 방정식 기억나죠?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빛에 대한 정체, 즉 전자기파에 대한 정체를 살펴봤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처음에 어떤 개념을 잘 잡아둬야 여러분들이 혼동하지 않게 되는데, 이거 여러분들 개념 처음에 잘 못 잡으면 정신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잘 듣기 바랍니다.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개념을 잘 잡아둔다는 생각으로 수업을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처음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교재는 179쪽에 있는 전자기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었죠. 기본적인 역학파라고 하면 매질을 그러니까 매질의 진동에 의해서 어떤 에너지가 전달되는. 자, 매질은 제자리에서, 자, 요거 하나 찝어볼까요? 매질은 제자리에서 계속 진동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에너지는 이렇게 전파되어 나가는 이런 거였지만, 자, 전자기파는 뭐였다? 그렇죠. 전기파와, 자, 여기 전기파네요. 전기파와 그 다음에 자기파가 서로 교란을 하면서 진행하는 그러한 파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파동이라 하면, 그죠, 매질이 있어야지만, 뭔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물질이 있어야지만 이것이 전달이 될 텐데, 그럼 빛은 어떻게 해서 전달되느냐? 바로 이 전기파와 자기파가 서로 매질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놀라운 우리가 발견을 했죠. 맥스웰이 쉽게 말하면은 정기적인 현상과 자기적인 현상을 통합해가지고 빛의 정체를 알아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요거 굉장히 우리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내용 보게 되면, 그래서 전자기파를 이제 종류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 안 속에서, 이 전자기파 안에서도 파장과 진동수에 따라서 이걸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파장이 길수록, 그렇죠? 파장이 길고, 파장이 길다는 얘기는, 자, 파장이 길다는 얘기는 진동수가, 자, 요거 이렇게 나갈게요. 파장이 길다는 얘기는 진동수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진동을 적게 한다는 얘기예요. 진동을 적게 하니까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이렇게 나가는 거가 되겠고요. 반면에 이제 파장이 짧을수록, 그렇죠? 진동은 굉장히 큽니다. 이거 보세요. 막 진동시키는 거죠. 근데 진동이 클수록, 그다음 파장이 길수록 이때는 에너지가 작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진동이 작을수록 파장이 길수록 에너지가 작게 되고, 진동이 크고 그 다음에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수록 여러분도 굉장히 우리에게 위험한 그러한 상태를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전파, 뭐 라디오라든가 뭐 TV 수신 이런 것들은 크게 지금 이 공간도 이러한 파동이 다 지금 넘쳐나고 있는 거거든요. 핸드폰 이런 것들, 그렇죠?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전파적인 게 이 공간을 다 채우고 있어도 크게 문제가 없지만, 자,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렇죠? 자외선이라든가, 이것도 오래 쓰면 여러분 뭐 피부암이라든가 뭐 위험하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살균 이런 거 쓰잖아요. 살균기, 이렇게 우리 음식점 같은 데 보면은 컵 자외선 살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칫솔 이런 거. 그다음 X선으로 갈수록 투과율은 좋죠. 그래서 이제 피부를 침투해서 뼈까지를 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것도 몸에는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치료의 목적을 위해서 이걸 감수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어떤 병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적용하는 거죠. 뭐 감마선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거는 뭐 거의 치명적이죠.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빛이라고, 일반적으로 빛으로 나타내는 거는 이 지금 전자기파 중에 극히 일부입니다. 특히 이걸 우리가 가시광선 영역이라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파동에서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 드릴 건데, 빨간색으로 갈수록 조금 파장이 길고 진동수가 작은 거고요. 그 다음에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파장이 짧고 진동수가 커서 두 개를 비교하자면 빨간색보다는 보라색이 더 에너지가 큰 상태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전자기파는 쉽게 말하면 뭐 더 과감하게 얘기하면 빛은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빛은 어떻게 만들어내냐, 뭐 불 켜면 되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다 통합하면 됩니다. 우리가 정기적인 현상과 자기적인 현상을 따로 놓고 봤을 땐 전혀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걔네들을 묶어서 생각하면 오류가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 걔네들이 존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값, 그 값을 구해봤더니 빛의 속도였더라. 그래서 그 빛의, 즉 전기파와 자기파에 대한 어떤 교란의 형태가 바로 전자기파로 그것이 빛이었다. 이런 걸 우리가 알아냈다 그랬죠. 즉 전기장이 변하면 자기장을 만들게 되고요. 혹은 어느 게 먼저라도 관계없다 그랬어요. 자기장이 변하면 전기장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없던 전류가 흐르게 되면, 그렇죠? 없던 전류가 흐르게 되면 자석이 된다는 얘기였고요.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게 이런 개념으로 접근했죠.
그 다음에 코일에다가 자기장이 변한다.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해주면 그 코일에 전류가 유도된다. 전기장이 유도된다.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걸 이제 깔끔하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하의 가속도 운동이 되면 뭐 전자기파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전하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도 됩니다. 즉 전기를 띤 입자가 가속 운동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뭐 전자기파가 발생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한번 볼까요? 지금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한다고 해보죠. 이게 도선이에요. 그럼 지금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한다는 얘기는 중요한 건 뭐다? 그렇죠. 전류가 이쪽으로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전류가. 그럼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쪽 방향 전류 흐르니까 자기장은 요런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 시계 방향으로 지금 자기장이 형성이 되죠. 문제는 이렇게 형성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아까 그림 봤지만 막 이게 울렁울렁하죠. 커질 때 같이 커지고 작을 때 같이 작아지고 막 이렇게 되죠. 이 상태에서 무조건 이렇게만 돼서 되는 게 아니라 가속도 운동이라는 거는 속도가 변해야 되죠. 빨라지고 느려지는 것도 속도가 변하는 거지만 방향이 바뀌는 것도 가속도 운동이었습니다. 기억나죠, 여러분? 변화가 있으면 가속도가 생성된다 그랬습니다. 일정하게 그러니까 정지하고 있는 애는 계속 정지한다고 봤을 때 만약에 일정하게 움직이는 애가 뭐 힘을 받았다고 하면 변화가 생겨야 된다 그랬죠. 그럼 변화는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혹은 방향이 바뀌는 거. 그렇죠? 방향이 바뀌는 것도 힘을 받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갔다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이 진동에 대한 이 내용 나오죠. 아까 전자기파에서 진동수가 어쩌고 다 벌써 느낌 오죠. 얘가 이렇게 진동을 한다는 거는 이렇게 갔다가 방향을 틀어주고 또 방향 틀어주고 그러니까 계속 방향을 바꿔주는 이게 바로 가속도 운동이에요. 마이너스가 됐건 플러스가 됐건 어떻든 간에 실제로는 이제 마이너스가 움직이는 거죠. 그럼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바뀌게 되면 그렇죠? 전류가 계속해서 바뀌게 되면 이 상황에서 뭐가 전자기파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자기파를 만들 때는 교류 전원을 쓰는 거예요. 자, 교류라는 것도 우리가 저번에 선생님이 개념 먼저 잡아놨었죠. 교류는 뭐였습니까? 전류의 방향이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일정하게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고 계속 전류의 방향이 막 바뀌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 뭐예요? 이게 교류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계속 가속하는 거예요. 계속 가속시키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여기서 전자기파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류 전원을 우리가 적용해서 뭐 전하의 가속도 운동을 시켜주면 전자기파가 형성된다.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축전기와 코일, 축전기와 코일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선은 뭐 전하의 가속도 운동이 전자기파를 만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전자기파의 수식을 한번 볼게요. 만드는 거는 교류 전원에 의해서 전하의 가속도 운동만 해주면 돼요. 그렇죠? 전류가 계속 바뀌거나 아니면 전자의 운동이 계속 바뀌면 됩니다. 수신은 어떻게 할 거냐? 똑같아요. 자, 안테나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수신 장비죠. 그럼 전자기파가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그럼 이 중에서 자기파도 있고요. 그렇죠? 자기파도 있고요. 전기파도 지금 여기는 이게 전기파네요. 전기파가 있고요. 그다음 자기파가 있죠. 이때 여기에 안테나라는 것을 여기다가 설치했을 때 자기장이 아닌 전기장 속에 나란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요즘에 안테나의 개념이 이제 많이 좋아져서 없어졌잖아요. 예전에 TV 보고 이럴 때 혹은 라디오 들을 때는 안테나가 이렇게 길다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것도 뭐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동그란 것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어떻든 걔를 막 위치를 잘 맞추면 어떻게든 잘 나오고 어떨 땐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안테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금속으로 돼 있어요. 근데 얘가 자기장 쪽이 아닌 전기장 쪽, 쉽게 말하면 이 지금 전기장 쪽으로 위아래로 움직이는 여기에 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여기 있는 전자가 이 전기장에 따라서 전기장이라는 건 사실은 이 전하가 받을 수 있는 힘의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이 전기력이 전자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가속을 받게 되죠. 운동을 하게 되면 여기에 미세한 교류가 만들어지죠. 걔를 증폭시켜 가지고 수신을 하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내용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전자기파의 차폐입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우리 도체에서 차폐랑 똑같은 건데 도체 같은 경우에요. 도체. 여기 전기장 외부에서 전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도체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지금 전기장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지금 나오죠. 그럼 여기가 플러스가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가 이제 들어가니까 마이너스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플러스가 있으니까 여기는 자유전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유전자들이 오빠 하면서 이쪽으로 몰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는 플러스들이 남아있겠죠. 그럼 이 내부적인 전기장을 만들어주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반대에 어떻게 됩니까? 전기장이 형성되죠. 근데 이렇게 형성되는 게 어떻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외부에 이 전기장과 정확히 일치돼 가지고 상쇄가 돼서 0이 될 때까지 이것이 딱 이렇게 배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에는 어떻게 된다? 이 도체 내부에는 이 외부의 전기장과 그 다음에 내부의 전기장이 0이 될 때까지 진행이 돼서 요 내부에는 전기장이 0이 돼요. 그래서 뭐 등전이면 뭐 이렇게 나타냈지만, 그래서 번개 치고 이럴 때 제일 안전한 게 뭐 자동차 같은 데 들어가면 안전하다 그러잖아요. 이게 도체여야 됩니다. 도체. 순간적으로 뭐 번개가 때려도 그 정말 그 찰나의 순간에 얘들이 그 전기장이 쫙 걸리죠. 그럼 그거에 대한 반대 방향으로 전기장이 쫙 해가지고 얘들이 상쇄가 돼서 안쪽에는 어떤 우리가 전기력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이런 거 요즘에는 다 뚫어놓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요 안쪽에는 전기장에 대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우리 그 전파라는 것도 전기장과 자기장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해야 됩니다. 얘가 커질 때 얘도 커지고 막 이렇게 된다 그랬죠. 하나라도 없어지면 존재 못하고요. 하나라도 커지면 무한대가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보면 알겠지만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도체예요. 그래서 요 내부에는 여러분들 도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외부적인 자기장이 뭐 안으로 침투가 못해요. 똑같아요, 이거랑. 내부에는 전기장이 0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수신이 잘 안 되죠. 수신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갑자기 딱 닫히게 되면 수신이 안 되는데, 요즘에 이제 그런 거 다 고려해서 다 우리가 이제 뭐 구멍 뚫어놓고 해가지고 이 전기장 다 들어올 수 있고 전기장 자기장 들어올 수 있게 우리 전파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게 없죠. 예전에 초기 단계는 여러분들 이런 데 들어가잖아요. 그럼 통화 안 됐습니다. 예, 안 됐어요. 근데 요즘은 다 잘 돼요. 예, 그거 다 고려해서 만들기 때문에. 자,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 내용 살펴봤고요. 그러면 지금 이 전자기파의 발생 어떻게 하면 발생된다고 했죠? 그렇죠. 전하가 가속도 운동하면 된다고 그랬죠. 수신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안테나를 전기장에 나란하게 놓게 되면 거기에 전기장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그 전자가 그러니까 그 진동을 하면서 그 진동에 따른 교류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그것이 증폭되면 그것이 전기적인 신호를 증폭시켜서 우리가 수신하는 거거든요. 그에 대한 문제 풀어볼게요. 예,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해서 끝내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185쪽에 있는 7번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85쪽에 7번이죠. 자, 그림은 전자가 이동하면서 주변에 전기장과 자기장이 발생하는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게 지금 전자가 이게 진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네요. 자, 도선 속에서 전자가 가속 운동을 하면 전자기파가 발생한다. 그렇죠. 예, 약간 지식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자기파는 직선 도선에 직류전을 연결하면 발생한다. 아니에요. 직류는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가속이 돼야 된다 그랬죠. 방향이 계속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직류가 아닌 교류가 돼야 되는 거죠. 계속 방향을 바꿔주는 그런 교류전을 연결해 줘야 되겠고요. 전자가 정지해 있어도 자기장이 형성된다. 아니죠. 전자가 정지해 있으면 쉽게 말하면 뭐 마이너스 전기를 띤 애가 정지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정전기는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쪽 방향으로 들어가는 전기장은 만들 수 있지만 얘가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전기가 아닌 전류를 흘려줘야지만, 그 도선에 전류를 흘려줘야지만 얘가 자석이 됐었죠. 그래서 얘는 움직이는 전하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자기장을 만든다. 움직여야 됩니다. 변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내용이 돼서 정답은 기억이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 계속해서 풀어보겠습니다. 9번입니다. 이건 수신에 대한 내용이에요. 전자기파가 들어올 때 안테나가 이렇게 세워져 있죠. 그러면 전기장에 맞췄을 때 그 전기장의 진동과 이게 같이 전자들이 진동을 한다는 그 내용이죠.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 보면 금속 안테나의 전자기파가 도달하면 안테나는 전자기파의 전기장 속에 놓이게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안테나 속의 전자는 전자기파의 한쪽 방향으로만 운동이 아니고 계속 진동을 한다 그랬죠. 얘가 보세요.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니까 이거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진동을 할 겁니다. 뭐 방향은 사실은 전자니까 전기장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면 되는데, 그렇죠? 어떻든 간에 이거 잘못됐고, 안테나는 전자의 이동으로 전류를 흘려보내 전자기파 속에 있는 신호를 수신할 수 있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실제로 요 안테나가 계속 전자가 가속 운동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교류를 생성해내는 겁니다. 그 교류에 대한 신호를 받아서 걔를 증폭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자 이동으로 전류를 흘려보내 전자기파 속에 있는 신호를 수신할 수 있다. 맞는 내용 돼서 기억과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번 문제 187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차폐에 대한 내용이죠. 쉽게 말하면 금속망이지만 이게 이제 도체입니다. 도체를 여기다 이렇게 여기다 덮어놓게 되는 거죠. 그럼 요 안에 지금 요 수신기가 있어요. 이게 뭐 라디오입니까? 라디오래요. 수신기를 넣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망으로 씌웠을 때 라디오 방송이 잘 나오지 않았다. 그럼 이 안에는 지금 그렇죠. 내부 전기장이 0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에서는 라디오에서 수신되는 전자기파가 나에서는 철망에 의해서 차단되었기 때문이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철망 대신 금속으로 된 상자를 만들어서 라디오를 씌우면 라디오 방송이 나온다. 이건 뭐 금속하고 이게 똑같은 거잖아요. 도체. 즉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지금 전파가 들어왔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전파가 형성되려고 하게 되면 이 외부 요 전기장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요 내부에서 내부 전기장에서 얘들이 상쇄돼서 요 안은 전기장에 대해서는 청정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라디오를 씌우면 라디오 방송 나온다. 안 나오죠? 똑같아요. 도체면 되는 거예요. 도체면. 그리고 잘못된 내용이고 전자레인지 문을 철망으로 만드는 것도 이와 같은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그렇죠? 전파가 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죠? 못 나오게 만드는 거. 반대로 얘는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고 거기서는 여기서 그 안에서 그 쉽게 말하면 그 전파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그 애가 못 나가게 바깥으로 뭐 나가면 난리나 뭐 사람들 다 있게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거 맞는 내용 기억과 디귿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까지 살펴봤고요. 요게 이제 뭐 그 세장 패러데이 세장이라 그래가지고 한번 유튜브 같은데 한번 검색해서 한번 보세요. 와, 재밌습니다. 여기 사람 들어가 놓고요, 막 번개 막 때립니다. 그래도 안에 있는 사람은 멀쩡하거든요. 요 안은 순간적으로 뭐 전기장이 0이 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이거 잡는 순간 어떻게 된다? 죽습니다. 아시겠죠? 네, 잡으면 안 돼요. 그 안에 있을 때는 안전하지만 잡게 되면 그 전류, 전기장, 외부 전기장에 대해서 그것이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바로 사망입니다. 그래서 안에 막 번개 막 때리고 이래도 괜찮아요. 과천 국립과학관인가? 그렇죠. 테슬라 코일이 있어요. 테슬라 코일. 그렇죠? 테슬라 코일. 거기 보면 테슬라 코일이 있고 거기 보면 이게 막대들 세워놨거든요. 막 찌 하면서 막 번개 만드는데 그거 막 바깥으로 나와서 막 관객들 막 다 막 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장 만들어놨어요. 못 나가게. 예,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자, 188쪽에 있는 5번 문제입니다. 전자기파, 자, 진공 중에서 진행하는 어느 순간 전자기파의 전기장 E와 자기장 B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원형 코일을 뒀네요. 네, 원형 코일을 여기다 뒀고요. 지금 전기파는 위아래로 진동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파는 이렇게 좀 수직 단면으로 진동하고 있습니다. 자, 원형 코일은 X와 G 사이 평면에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기억. 원형 코일에는 유도 전류가 발생한다는데 지금 자기장이 이렇게 변하죠. 그럼 자기장이 이쪽으로 왔을 때는 얘가 이제 계속 진행하니까 이쪽으로 자석 넣었다 뺐다 하는 거니까 여기 유도 전류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맞고요. 정자기파의 전기장 E와 자기장 B가 이루는 각은 서로 수직이다. 맞는 내용 되겠고요. 이 전자기파의 진행 방향은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 방향은 서로 수직. 위로 진동, 아래로 진동, 앞으로 진동, 뒤로 진동, 진행 방향은 이거랑 다 수직. 맞죠? 그래서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상식적인 내용과 포함해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축전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이게 이제 여러분 여기서부터 좀 잘 들어봐야 됩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축전기라는 것이 새로운 부품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정기적인 부품, 이제 이걸로 우리가 전자기파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새로운 부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때까지는 저항이라는 거 우리가 배웠죠. 그 다음에 새로운 부품 하나 또 배웠어요. 이거 뭐죠? 베베 꼬인 양반? 그렇죠. 코일이에요. 이미 배웠어요. 그렇죠. 얘 저항하잖아요. 변하는 거에 저항하는 거. 두 번째, 이제 세 번째가 축전기예요. 이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회로를 이제 구성할 겁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요거는 우리가 이제 배웠으니까 간단하게 선생님이 정리할 거고요. 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축전기. 말 그대로 뭐냐면 전하를 저장하는 장치예요. 축전한다는 거예요. 축. 비축한다 얘기죠. 전기를 비축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행판 축전기라고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얘는 뭐냐면요. 여러분 배터리예요. 배터리. 쉽게 말하면. 배터리의 원리입니다. 뭐를 이용하냐? 정전기 유도죠. 그래서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 그 쉽게 봐야 되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기본으로 돼야 되는 내용들은 모두 다뤘다고 보면 되거든요. 여기 보면 뭐 복잡하게 보이지만 선생님이 간략하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검전기라는 거 해봤죠. 맞죠? 자, 여기에 플러스로 대전된 물체를 갖게 되면 여기 마이너스들이 다 유도가 돼서 올라오죠. 맞죠? 그럼 여기에는 이제 플러스들이 남아가지고 얘들이 벌어진다고 해봤습니다. 근데 요 상태에서요. 자, 이것들은 이제 다 치우고 플러스로 대전된 애를 여기다가 똑같은 애를 갖다가 플러스로 대전된 애로 만들어서 여기다 올려놔봤다고 해보죠. 그럼 얘들 어떨까요? 대전체가 서로 지금
붙어 있는 거랑 똑같죠. 서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전기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 이렇게 형성되지만 결국에는 전자들은 이쪽에서 이제 플러스 쪽으로 가고 싶어서 지금 막 몸이 막 그냥 막 달아오르는 상태일 거예요. 그렇죠? 이쪽으로 가고 싶어. 근데 갈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계속 일로 가고 싶어 하지만 여기는 떨어져 있어서 못 가고, 돌아서 가면 좋은데 돌아서 가는 것도 연결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된다? 이 상태에서 지금 선생님이 그 검전기 2개 가지고 지금 건전지를 만드는 겁니다. 배터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연결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꼬마 전구를 이렇게 연결해 버리면 얘가 이렇게 가지를 못하고 어떻게 된다? 길이 생겼으니까 전자들이 일로 이동하죠. 중성되고, 이동해서 중성되고, 이동해서 중성되고, 이동해서 중성이 되죠. 그래서 완전히 중성이 되면 더 이상 뭐 전자들 이동이 없죠. 쉽게 말하면 이제 전자들 이동 이렇게 봤으면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죠. 전류가 흐르면서 전구를 켜는 겁니다. 그리고 얘들이 다 이동해서 완성이 돼서 다 중성되면 어떻게 되죠? 이동이 더 이상 없겠죠. 그럼 배터리가 끝난 거다. 배터리가 방전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극판을 선생님이 플러스 마이너스 대전해서 붙여놓으면, 아예 접촉이 아니라 약간 가까이 띄워놓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된다? 이게 배터리예요. 그걸 우리가 축전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중학교 때 배웠던 검전기 막 뭐 전자가 어떻게 이동하고 플러스가 어떻고 막 이거 2개 붙여놓으면 이게 배터리 원리라니까요. 자, 그러면 기본적인 개념 살펴봤으니까 우리가 한번 볼게요. 여기 보게 되면 자, 건전지를 연결했죠? 그럼 이렇게 자유전자는 이쪽으로 이동하고 전류는 이쪽으로 이동하고, 그래서 얘가 완전히 이동이 끝나고 나면 이게 충전이 완전히 됐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회로를 끊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 건전지를 건전지가 아니고 전구를 연결하게 되면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지고 얘가 크게 되고, 여기 있던 전하가 다 중성이 돼버리면 더 이상 안 된다. 이제 불이 안 켜지죠? 그럼 배터리가 방전됐다. 요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요거를 이렇게 그리는 거 말고 선생님이 직접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도록 하죠. 2개의 극판이 필요해요. 2개의 극판이. 아까랑 똑같습니다. 거기에 건전지를 연결해 놓은 회로 선생님 그대로 그릴게요. 근데 요거를 조금 더 크게 그려야 되겠다. 자, 한번 크게 그려보겠습니다. 2개의 극판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2개의 극판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정기적으로 중성이에요. 그럼 중성을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원자 4개만 그려볼게요. 플러스 원자에 마이너스가 딸려 있죠? 그래서 중성이고, 얘 같은 경우도 중성이에요. 됐죠? 이 상태에서 전선으로 연결해 놓고 난 다음에요. 자, 중성이에요. 아무것도 없죠? 여기다가 건전지를 연결을 했다는 거죠. 그럼 보세요.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이거 똑같아요. 우리가 그때 검전기랑. 지금 여기 오빠 왔거든. 또 오빠 왔어요. 여기. 하여튼 오빠가 문제예요. 오빠가. 여기 있는 이 전자들이 어떻게 된다? 오빠 왔으니까 막 오빠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냥 우리가 여기다가 이거 오빠 둔 거랑 뭐가 달라? 똑같은 거예요. 선으로만 연결해 놓은 거지. 그래서 자, 오빠 하면서 가요. 그랬다가 여기 들어왔다가 마이너스 때문에 튕겨서 이쪽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밀려서. 그럼 여기 마이너스가 여기 도착하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가 빠졌기 때문에 여기다 선생님 그릴게, 이제는 플러스 하나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얘 전자가 여기로 와서 지금 여기 와 있는 거고, 얘는 이제 전자가 빠지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여기도 얘도 마찬가지. 오빠 하면서 가서 튕겨내서 이쪽으로 와요. 그럼 얘는 또 플러스가 될 거고, 또 오빠 하면서 가가지고 또 여기로 와서 튕겨내서, 그 다음 또 오빠 하고 가가지고 여기 와서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동하다가 무한정 이동하는 게 아니고, 얘들을 옮길 수 있는 능력까지만큼만, 즉 얘들의 오빠의 매력이 있을 때까지만, 쉽게 말하면 그 정도까지면 얘가 딱 이 전자들을 이동시키는 거죠. 그 이상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우리가 전이차라 그러잖아요. 전이차. 결국엔 이것이 뭐였죠? 건전지의 전압입니다. 얘 전압만큼만 사실은 여기 있는 전자들을 이렇게 데려와서 여기까지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얘들이 완벽하게 이 전이차만큼 딱 유지가 됐다 그러면 더 이상 전자 이동이 없습니다. 그럼 얘를 띄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충전 완료예요. 그럼 보세요. 중성인 애들은 신경 쓰지 말고 결국엔 이쪽 극판은 다 마이너스로 대전됐고요. 이쪽 극판은 원래는 중성이었지만 다 플러스로 대전된 겁니다. 여기 있는 걸 그냥 선생님 밑에다 그린 거예요. 됐죠? 그러면 충전되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쪽 방향이 뭐의 방향이었어요? 뭐의 이동 방향? 그렇죠. 전자 이동 방향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방향이 그럼 무슨 방향?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전류의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전류와 전자 방향 여러분들 또 혼동될 수 있거든요. 잘 알아두기 바래요. 그러니까 건전지가 있어도 이제 끝났고 이제 건전지를 뗐습니다. 그럼 배터리라는 거의 특징은 뭐죠? 얘를 갖다가
얘를 갖다 이게 여러분 핸드폰 배터리예요 이게. 얘를 갖다가 이제 뭐 연결했을 때 얘가 전기를 띄어야 되죠. 그럼 얘들 입장 볼래요? 이제 봐. 집에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아빠 이제 아빠 이제 아빠 찾는 거야. 이제 오빠 없으니까 이제 아빠 가고 싶어요. 막 나 집에 가고 싶은데 끊어져 있어요. 못 가죠. 그리고 일로도 못 가는 거예요. 이제 뭐 건전지를 빼지 않아도 이제 그 얘네들이 그 전이차로 뜯어놨기 때문에 못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건전지를 빼놨기 때문에 더 이상 갈 수 있는 길이 없어. 나 아빠 막 집에 가고 싶은데. 그럼 이제 완전 그거지 뭐. I don't know who you are. 그렇죠? 예. 굴럭 이겁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리암 니슨 아저씨는 이제 아버지가 찾으러 갔지만 여긴 딸들이 용감해요. 기회만 되면 가려고 하는데 못 간다고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자 보세요. 뭐 핸드폰을 연결하던 뭐 저항을 연결해서 건전지 왜 계속 건전지를 해. 전구를 연결하면 저항이 있지만 어떻게 된다? 가는 거예요. 이제는 아빠 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빠. 자 이걸 이제 여기다 그릴게요. 혼동되니까. 자 이렇게 플러스 4개 그려놨고요. 그쵸? 이거 이제 실질적으로 그럴게요. 실질적으로 이제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플러스가 남은 거고요. 여기 딸들이 이제 여기 와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원래 중성인 애들은 그대로 있고 여기 딸들이 여기 와서 4개가 있는 겁니다. 그쵸? 요 상태에서 건전지를 또 건전지래. 자, 이 전구를 연결하면 뭐 오늘 건전지에 뭐가 있나? 자, 그럼 얘가 저항이긴 하지만 어떻게 된다? 아빠 이제 길이 연결됐어요. 어쨌든 저항이 있어도 길이 연결됐으니까 어떻게 된다? 아빠 하면서 가는 거죠. 아빠 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중성이 되죠. 아빠 하면서 갑니다. 중성이 되고요. 아빠 하면서 가고 중성이 되고 아빠 하면서 가면 중성이 되면 얘는 원래 얘들 다 갔죠? 나머지 중성. 원래 중성이었죠? 그 다음에 얘들이 플러스였는데 다 중성됐죠? 그럼 더 이상 전자 이동 없죠? 그러면 배터리 방전. 끝난 겁니다. 축전기 방전. 이렇게 되는 거죠. 요 경우에는 전자들이 이쪽으로 전자들이 이동하죠? 그러면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된다? 이쪽이 되는 겁니다. 전류. 되겠습니까? 그림은 굉장히 지저분하지만 여러분들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충전할 때의 자 여기다 충전할 때 전류의 방향과 방전할 때 전류의 방향 반대고요. 그 다음에 충전할 때 전자 이동 방향, 그 다음에 방전할 때 전자 이동 방향은 다르다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여기서 포인트 하나 좀 잡아둬야 돼요. 지금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보세요. 충전이 꽉 돼 있어요. 충전이 돼 있으면은 얘가 건전지가 사실은 이제 지금 직류 연결로만 봤는데 충전이 꽉 돼 있으면 더 이상의 전류가 흘러야 안 흘러요? 충전이 다 되면 안 흐르죠. 왜냐하면 얘가 이만큼 퍼올렸죠. 그래서 이만큼에서 지금 전자들이 여기 와서 지금 배치를 했는데 결국엔 얘 능력만큼 전자들이 이만큼 퍼올렸는데 문제는 더 이상 능력이 거의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전자가 일로 와도 얘를 밀어주는 힘이 없고 왜냐하면 여기 전자들이 이제 많이 배치돼 있죠. 그럼 얘들끼리 또 청력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전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된다? 이 회로의 전류는 어떻게 된다?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전이 완료되면 딱 더 이상 전류는 안 흘러요. 이해가죠? 요거 포인트예요. 자, 다시 한번. 충전이 되는 과정에서는 계속 전류가 흐릅니다. 하지만 충전이 되면 될수록 전류의 크기는 점점 줄다가 충전이 완료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전류가 아예 안 흐른다는 거예요. 요게 포인트예요. 요것만 알아두면 뒤에 있는 축전기의 특성은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축전기란 거는 정전기 유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사실을 알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용량이라는 새로운 개념인데, 자, 이것도 외우지 말고요. 용량이란 말 씁니다. 아까 축전기는 뭐라 그랬죠? 배터리라 그랬죠. 그럼 배터리는 우리가 뭘로, 배터리가 좋은 거는 뭘로 우리가 얘기해요? 용량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그냥 배터리보다 대용량 배터리. 그러면 더 오래 쓴다는 개념 아닙니까? 그러면 보세요. 이 전기 용량을 우리가 캐파시티라고 해서 C라고 나타내는데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지금 평행판의 면적에 비례한다는 거죠. 당연하죠. 두 평행판이 요만해요. 그럼 여기에 전하들이 뭐 요것밖에 안 모인다고 해보죠. 근데 하나는 평행편이 이만해요. 그렇죠? 그럼 뭐 여기 엄청나게 많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용량 배터리는 어떻게 됩니까? 훨씬 어떻게 돼? 이거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훨씬 더 어떻게 돼요? 두껍죠. 근데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은 핸드폰은 요만한데 여러분 배터리가 막 이만하면 그 안 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를 적구 해서 넣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대용량 배터리는 두꺼워요. 그래서 두꺼웁니다. 판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캐파시티 쉽게 말하면 이 전기를 담을 수 있는 전하를 담을 수 있는 용량이라 하면 어떻게 된다? 면적엔 비례하고요. 반면에 또 어떻게 되죠? 이 떨어진 거리에는 반비례하겠죠.
얘들이 꽉 조여져 있어. 꽉 얘들이 잡고 있어야지만, 그렇죠? 그 다음에 얘들이 뭐 갈 수 있는 길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 배터리 역할을 해서 막 얘들이 흘러서 돌아오는데, 이건 뭐 잡아 있지도 않고 벌써부터 뭐 저기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렇죠? 뭐 이게 딱 이렇게 꽉 이렇게 서로 끌어당기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흐지부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떨어진 거리에는 반비례한다. 그래서 전기 용량이라는 거, 쉽게 말하면 캐퍼시티는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 판의 면적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판들이 떨어진 거리에 반비례한다.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이퀄로 만들어주고 싶죠? 그래서 여기에 상수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딱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유전율이라고 하는데, 유전율은 뭐냐면 이 금속의 성질입니다. 전하를 또 잘 모으는 금속이 있고요. 뭐 철이냐, 뭐 니켈이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의 금속의 성질을 이렇게 나타낸다. 그래서 절대 외우지 말고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우리가 저장되는 에너지를 한번 유도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축전기가 있으면 이 축전기에 얼마만큼의 전기 에너지가 저장되느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물리를 공부했을 때 뭐 힘에 대해서 공부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를 통해서 뭘 했죠? 에너지를 계산했죠. 에너지를 우리가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에너지가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하량을 한번 우선 유도해 볼게요. 할 수 있다니까요. 즉 축전기에 얼마만큼의 그 전하량들이 들어있느냐. 그럼 우리가 Q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뭐에 비례할까요? 방금 한 거. 그렇죠. 전기 용량에 비례하겠죠. 용량이 크면 클수록, 대용량 배터리는 배터리일수록 더 많은 전하들을 모을 수 있다. 그냥 기본적인 단위 전하 하나를 그냥 소문자 Q로 하면 이런 전하들을 그냥 대문자 Q로 나타냅니다. 또 하나 뭐에 비례하죠? 아까 우리 축전기 충전할 때 뭐 넣었었어요? 그렇죠. 건전지 넣었었죠. 그 건전지의 능력만큼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더 많은 전하들이 충전되겠죠. 그래서 또 뭐에도 비례한다? 전압에도 비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그렇죠. 전하량이라고 하면, 자, 충전되는 전하량, 쉽게 말하면 전하량은, 그죠? 어떻게 되냐면 CV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요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유도할 수 있어요. 전기적인 에너지를 나타내는데, 에너지는 결국엔 뭐였습니까? 일이었죠, 여러분들. 일과 에너지. 기억나죠? 그럼 우리가 이제 역학적으로 봤을 때는 힘 곱하기 이동 거리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전기적인 에너지로 바꿔볼게요. 우리가 F는 MA였지만 전기적으로는 뭐였습니까? 어떤 전기장 안에 어떤 단위 전하를 놨을 때 얘가 받는 힘이죠. 전기장 안에 얘를 딱 놓게 되면 얘가 힘을 받는다. 바로 요 개념이었죠. 그 다음에 S였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요 E와 요 전기장이 에너지와 이게 지금 문자가 같기 때문에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에너지를 어떻게 되냐면 U라고 쓰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기장에 대한 에너지에서 E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럼 이렇게 나타내죠. 그럼 이제 이거 나타내면 Q, E, S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그럼 요거 한번 볼래요? 전기장이 걸려져 있고 그 전기장에 대한 이거 이동 거리, 여기서는 이동 거리거든요. 그렇죠? 이 전기장이 작용하는 그 누적된 거리. 이게 뭐예요? 이거 높이차. 그렇죠. 이게 전위차예요, 이게. 얼마만큼의 전기장을 얼마만큼 그 해당하는 그 거리만큼 전기장이 이게 유지되고 있느냐.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게 전압이에요. 이게 전압. 그럼 우리가 이걸 나타낼 수 있죠. Q, V로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Q를 우리가 하나의 전하가 아니라 일반적인 다양한 전하를 나타내면 역시 마찬가지로 Q, V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럼 다 끝났어요. 자, 보세요. 놀랍죠? 전기적인 이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기 에너지는 우리가 Q, V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QV가 돼야 돼요. 아, 왜 그러냐면 여러분 2분의 1은 뭐의 흔적이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평균의 흔적이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이거 충전할 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충전할 때 전압을 걸어서 충전하면 딱 전압 딱 걸어주면 충전 띵 하고 그냥 완성되나요? 아니죠. 점점 채워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값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된다? 이것이 일정하게 변한다면 그것의 평균값을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0과 Q, 예를 들어서 이걸로 본다면 Q의 절반 해가지고 2분의 1 Q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외우는 게 아니라 평균의 흔적이구나 이렇게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럼 이 상태예요. 여기다가 우리가 했던 아까 이 전체 저장된 전하량에 대한 거를 우리가 적용해 보면 2분의 1 Q를 대입하면 CV 제곱이라는 게 나오죠. 그렇죠? 전기 용량 곱하기 걸러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고, 또 요거를 V로 나타내게 되면, V에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에다가 V는 C분의 Q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그렇죠. C분의 Q제곱, 이런 공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잘 만들었어요. 근데 요거 한번 주의 깊게 보세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요거 QE 같은 경우
이게 굉장히 그 자연에 대한 대칭성입니다. F는 MA로 나타냈고 그 다음에 전기장에서 받는 힘은 이렇게 나타냈잖아요. QE. 똑같죠. 얼마만큼 자 질량 있는 애가 얼마만큼 가속도를 받았을 때, 그쵸? 그때 힘을 정의한 것처럼 그 전기장 내에서 그쵸? 어떤 전하가 있었을 때 걔가 받는 힘을 이렇게 정의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대칭성이 많다는 거죠. 에너지는 이제 단위가 줄이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코일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일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굉장히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 우리가 좀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여기서 자체 유도 기전력이라는 게 새로운 게 여러분 나오죠. 새로운 형태가 나오는데 우리가 코일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갑자기 저에게 전류를 넣어주게 되면 그쵸, 얘가 자석이 되는데 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유도 전류를 만든다는 걸 우리가 공부했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유도 전류라는 건 우리가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기선속의 변화로 나타냈었습니다. 그렇죠? 좋아요. 근데 이 자기선속이라는 거 쉽게 말하면 이 자기력의 세기죠. 이 자기선속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요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자석의 세기. 뭐 이렇게 표기하면 여기 표기하면 이제 뭐 N극 요거잖아요. 그 자석의 세기를 우리가 코일로 적용을 하게 되면 얘는 뭐에 비례합니까? 첫 번째로 그렇죠. 코일의 특성 이거 우리가 L로 나타냅니다. 아까 축전기는 이제 캐파시터에서 C로 나타난 것처럼 코일은 L로 나타내요. 코일을 C로 나타낼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좀 이걸 좀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L에 비례하다. 얘가 코일이 더 뭐 칭칭 감겼다던가 뭐의 코일의 뭐 특성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런 걸 L로 보고 또 하나 뭐에 비례하죠? 그렇죠. 우선 전류가 들어가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얘가 자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자석에 대한 거를 이런 식으로 새로운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럼 이걸 갖다가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우리가 패러데이 법칙이다. 그럼 이제 얘가 나온다니까요. 왜냐면 자 보세요. 마이너스 n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요거를 감기인 횟수도 여기 우리 요 자석의 특성에 요게 같이 묶어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럼 결국에는 요게 요거니까 마이너스 델타 빼면 t분의 li가 나오죠. 뭐 이제 델타까지 포함시키면 마이너스 델타 t분의 l 델타 i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 l을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l. 그쵸? 이게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체 유도 계수라는 건 이제 L이라는 거고 이게 쉽게 말하면 코일의 특성이라는 거고 결국엔 자체 유도 기전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패러데이 법칙에서 이거를 코일에 적용했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럼 뭐 코일에 축적되는 자기 에너지, 코일에는 자석이, 자기장이 저장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유도할 수 있는 거죠. 한번 볼까요? 결과적으로 아까 봤던 거랑 똑같이 자 이제 에너지를 이렇게 B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1과 똑같다. 그렇다면 이거는 FS고 정기적인 일로 봤을 때는 어떤 전기장에 Q라는 전하가 나왔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 거리가 뜯어져 있느냐. 그쵸? 그거 있습니다. 이게 V라고 했으니까 결국 이거를 Q 전체적인 전하로 놓으면 QV로 나타낼 수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 QV로 나타내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Q라는 것은 만약에 정지된 전하라면 이것은 자기력에 대한 효과가 안 나타나죠. 전기력에 대한 효과만 나타나죠. 즉 이 전하들이 움직여야만 됩니다. 움직여야지만 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장, 쉽게 말하면 움직이던 전자, 전기가 자석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얘가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돼야 된다? 그렇죠. 정지되면 안 되고 흘러야 된다. 그래서 전류의 개념이 들어간다. 전류의 개념은 뭐다? 얼마만큼의 그 전하 하나하나들이 시간만큼 얘가 흐르느냐. 그래서 이거는 이 지금 전하들의 흐름의 세기예요. 강도입니다. 그래서 전류의 세기라 그러지 전류의 크기라고 얘기 안 하는 거죠. 그럼 이걸 적용하는 거예요.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거거든요. 여러분 중학교 3학년 때. 그러면 Q는 어떻게 나타날 수 있다? IT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뭐가 됩니까? VIT.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원래 이것이 뭐 이렇게 나타내긴 했지만 전기 에너지에 대한 식이 나오죠. 여러분 그냥 외웠잖아요. 이렇게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좀 복잡하죠? 하지만 이런 내용을 통해서 나타낸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자기적인 에너지로 바꾸기 위해서 요걸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V 대신에 아까 넣었던 거 대입하면 여기서 아까 봤던 요쪽 한번 볼까요? 여기 자체 유도 기전력에서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에너지는 우리가 방향이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요걸 대입해 보면 V 대신에 어떻게 되냐면 L 곱하기 T I 이렇게 돼 있죠. 곱하기 V I T이기 때문에 T 약분되면 V 대신에 요걸 대입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L I의 제곱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L I의 제곱.
그리고 여기 2분의 1은 뭐다? 평균의 흔적. 얘도 전류 딱 들어갈 때마다 바로 빡 하고 자석되는 게 서서히 이제 전류가 흘러감에 따라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코일에 축적되는 자기 에너지는 바로 이렇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자,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정리. 이것이 물리다. 자, 물리는 가면 갈수록 쉬워진다 그랬죠? 바로 이 내용이죠. 수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보세요. 전기적인 에너지, 축전기에 전하는 전기 에너지는 2분의 1 CV 제곱인데 C는 뭐예요? 자, CV 제곱 그냥 우선 볼게요. 그 다음에 코일에 저장되는 자기 에너지는 2분의 1 LA 제곱.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 여기다 포함시켰어요. 물체 운동 에너지. 다 에너지죠? 뭡니까? 그렇죠. 2분의 1 MV 제곱. 이거 카이네틱 에너지라 그래서. 형태가 완전 똑같죠? 똑같아요.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C라는 것을 자, 운동 에너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M이라는 건 물체의 특성이죠? 그 다음에 속도라는 것은 결국에는 운동의 원인이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물론 가속도가 운동의 원인이지만 어쨌든 운동의 원인으로 보면 보세요. L은 뭐죠? 코일의 특성이에요. 그 다음에 I제곱은 자기의 원인, 자석의 원인이죠. 전류를 흘려줘야 얘가 자석이 되니까. 자, C라는 건 뭐죠? 축전기의 특성이죠. 그 다음에 이 전기의 원인은 뭐죠?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완전히 일치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물리를 하다 보면 점점 여러분들이 확장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외울 필요가 없어져요. 나중에 외워보세요. 막 뒤죽박죽 섞여서 뭐 2분의 1 CV 제곱하고 막 2분의 LI 제곱하고 막 정신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유도 리액턴스와 용량 리액턴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말 자체가 어렵죠? 뭐 유도가 어떻고 그다음 리액턴스란 말이 어려운데 보세요. 회로에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세 가지 회로가 있습니다. 저항이 연결된 회로가 하나 있고요. 뭐 교류전원 연결했다고 하고 두 번째는 코일이 연결된 이런 회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류전원에다가 이제 축전기를 연결하는 회로가 있다고 한번 해보죠. 교류전원입니다. 그럼 얘는요 일반적인 저항이라고 하면 얘가 전류가 계속 쿵쾅 바뀌어도 이 저항은 저항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래서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냥 저항 그대로 자체예요. 근데 얘는 볼래요? 쿵쾅 할 때마다 뭐 하죠? 오지마. 그쵸? 이쪽으로 올 때도 오지마. 또 갈라 그러면 가지마. 올라 그러면 오지마. 갈라 그러면 가지마 해서 전류가 계속 바뀔 때마다 얘는 어떻게 되냐? 전류가 오는 거에 대해서 방해를 하죠. 즉 얘도 뭐의 역할을 한다? 저항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코일은 이 교류회로에서 저항의 역할을 한다. 그걸 우리가 저항은 R로 나타내죠. 근데 여기서는 X로 나타냅니다. 이걸 리액턴스라 그러고요. 코일에 대한 것을 이걸 뭐라 그런다? 여러분들 코일은 유도 전류 이렇게 들어봤죠? 유도. 그래서 L을 쓰고 유도 리액턴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요? 얘는 저항 역할을 안 할 것 같아요? 쭉 들어왔죠? 들어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 전류가 이쪽으로 들어오면 플러스 전류가 이렇게 전하가 이렇게 쌓이고 여기 마이너스 쌓이면서 어떻게 되죠? 점점 전류가 적게 흐른다 그랬죠? 꽉 채워지면 어떻게 된다? 더 이상 전류는 차단이 돼 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얘도 쭉 이쪽으로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된다? 전류가 점점 줄다가 결국에 차단되기 때문에 얘도 저항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거는 축전기는 용량, 얼마만큼 전하를 가지고 있냐 용량이죠. 그래서 이거를 용량 리액턴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얘네들은 다 뭐다? 저항, 그 다음에 유도 리액턴스, 용량 리액턴스는 다 저항의 개념입니다. 즉, 이 세 가지의 부품들은 다 회로 속에서, 특히 교류 회로 속에서는 이거는 저항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거를 꼭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살펴볼게요. 왜 교류냐면 이것이 이제 쉽게 말하면 진동수에 따라서 얘네들이 형태가 달라져요. 그럼 얘는 이제 신경 쓸 거 없고요. 얘는 진동이 뭐 쿵쾅 하던 얘는 저항은 변함이 없는데 얘는 보세요. 얘는 쿵쾅 하는 거랑 쿵쾅 하는 거랑 막 빨리 변하는 거에 대해서 저항이 더 클까요? 아니면 작을까요? 크죠. 얘는 변화를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 쿵쾅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자석 넣다 뺐다 빨리 하는 것처럼 쿵쾅 막 빨리 변하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저항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진동수가 클수록 얘는 어떻게 된다? 저항이 커져요. 반면에 얘는요. 보세요. 쿵 했을 때 점점 어떻게 쌓이면서 전류가 줄어들죠. 근데 쾅을 이렇게 이제 방향을 바꿔줄 때 쿵하고 오래 있으면은 쌓여가지고 전류가 안 흐르지만 쿵하고 난 다음에 바로 바꿔주면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서 얘네들이 반대로 쌓이죠. 이 충전이 반대로 되는 과정에서는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하면 얘는 여기다 이렇게 쓰고 얘는 진동수가 어떻게 되냐? 작을수록 쿵하고 오래 있으면 계속 충전되다 보면 멈춰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얘는 진동수가 적을수록 어떻게? 그렇죠. 저항이 작아지는 겁니다. 저항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변화를 싫어해요.
진동수가 크면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저항이 커지는 거, 변화를 싫어한 거고, 얘는 변화를 좋아해요. 오히려 쿵쾅쿵쾅 빨리 해주면 어떻게 된다? 전류가 더 흐르죠. 그래서 진동수가 작을수록 어떻게 된다? 저항이 커지는 겁니다. 쿵 하고 놔두면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굉장히 고약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코일의 유도 리액턴스라고 되는데 이거 저항 얘기하는 거죠. 축전기 용량 리액턴스 저항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얘는요. 또 여기 오메가라는 거 나온다. 오메가라는 거 나오죠. 선생님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 케플러 법칙에서 말씀드렸죠. 이게 나온다고. 선생님이 다음에 이거 유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요거 알아들어 했죠? 오메가는 2파이 F라는 거. 그래서 2파이 F 요게 나오는 거예요. 2파이 F. 그래서 보면 보세요. 코일의 저항이라 하면 코일의 성질이 커지면 커질수록 저항은 커진다. 맞죠? 얘 베베 꼬였잖아요. 이 친구가 성질이 굉장히 괴팍하면 괴팍할수록 오지마, 가지마. 이게 더 심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요 코일의 성질이 커지면 커질수록 저항은 커지고 또 하나 진동수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진동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변화가 심하면 심할수록 저항은 더 커진다. 이게 바로 코일의 특성입니다. 자, 반면에요. 요거 잘 봐야 되는데 요거 여러분 많이 혼동하거든요. 자, 지우고 하겠습니다. 용량 리엔턴스를 보게 되면 이 오메가죠. 2파이 F. 요거 선생님 나중에 또 다시 짚고 넘어가고요. 진동수가 어떻게 된다? 작을수록 얘는 저항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용량이 작을수록 어떻게 된다? 저항이 커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는요. 전류가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면 꾸역꾸역 먹기만 해요. 사실은 우리가 배터리를 충전했으면 충전하는 거에 의미를 두나요? 야, 어제 대용량 배터리를 샀더니 야 24시간 충전이 돼. 그게 뭐가 중요해요? 충전한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 그 기기가 유지가 되느냐가 중요하죠. 24시간 충전했더니 요번에 그 무선 청소기 샀거든. 야, 이틀 동안 충전했더니 10분 되더니 끝나더라. 이거는 진짜 의미가 없는 거죠. 즉 얘는 충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전.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방전을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하느냐가 그게 배터리에 어떻게 보면은 장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예요. 뭐냐면 얘는요. 계속 변화를 주면 충전하다가 또 방전하고 충전하다가 방전하고 하니까 어쨌든 꾸준하게 전류가 흐르죠. 그래서 진동수가 막 바뀌는 게 아니고 천천히 하게 되면 얘가 꾸역꾸역 먹기만 해서 충전만 하는 거예요. 충전만. 전류는 안 흐르고. 그래서 저항이 커지는 겁니다. 바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된다니까요. 근데 얘가 그냥 돼지같이 먹고만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진동수가 적을 때 계속 한 방향으로만 갔을 때는 얘가 어떻게 된다? 그래서 저항이 커지는 거고. 또 하나 용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용량이 작을수록 어떻게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많이 저장되면은 많이 토해내지 않나요? 그거 아니에요? 배터리가 오래되면 오래 충전해도 얼마 못 쓴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렇죠? 쉽게 말하면 용량 자체가 작아버리면 네가 뭐 전하들을 토해내봤자 얼마나 토해내겠니?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 용량 자체가 적으면 나와봐야 얼마 안 나온다. 전류가 적게 흐른다. 무슨 얘기다? 저항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잘 정리해야 돼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미안한데. 응아하는 거예요, 응아. 얘는 지금 이게 먹는 거, 우리는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싸는 걸 중요해요. 싸는 거. 먹으면서 싸진 못하죠. 다 먹고 나면 그 다음에 싸는데, 자, 보세요. 중요한 거는. 물론 이제 먹으면서 이동하면서는 쌀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먹으면서 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얘가 쿵쾅쿵쾅 되면은 먹기도 하지만 또 이동을 하면서 싸기도 하고 또 다시 먹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얘 용량 자체가 적으면 나올 수 있는 애 자체, 출력돼서 나올 수 있는 애 자체가 양이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용량이 작을수록 어떻게 된다? 전류가 적게 흐른다. 즉 저항은 크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용량 리액턴스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오메가 C로 나타내죠. 오메가 C. 예. 뭐 이거 영어 같죠? 영어? WC 같죠, 그렇죠? WC. 화장실이죠, 화장실. 싸는 게 중요하다니까, 싸는 거. WC 화장실이죠, 그렇죠? 예. 중국에 가면 이렇게. 예. WC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 WC. 농담이에요? 심각하게. 빨리 지워야지. 자,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직류회로 같은 경우 한번 살펴보면 저항으로 전류의 세기를 조절했죠. 그쵸? 얘네들은 이게 직류일 때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교류회로일 때는 저항회도 어떻게 된다? 이 진동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코일, 그 다음에 축전기로 전류의 세기를 조정할 수 있다. 즉 얘네들이 뭐다? 여러분들, 그렇죠. 저항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류는 직류와 달리 위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냈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시간 동안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